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세법 7번째 시간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세법을 통틀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세구역하고 이제 통관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시간이 되겠는데, 보세구역하고 통관하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가 되었다가 통관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입한 화주 또는 그 물품의 소유자에게 이제 인도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세구역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항만이든 또는 공항이든 일단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 그 물품을 장치를 하죠. 장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놔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역 내에서 세관 당국이 이제 요구하는 기타 모든 법적인 절차를 이제 완료를 하고 그리고 수입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물품을 이렇게 반출을 하게 되죠. 반출하고 이제 반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그 통관의 절차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통관이 되기 전 물품이 일시적으로 장치되거나 또는 기타 목적에 의해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시간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세구역은 무엇인가 하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세라는 말의 이제 정의를 보면 외국 물품은 일단 외국 무역선으로부터 이제 하역이 되면은 일단 지정된 장소에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이제 반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다음에 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외국 물품이 들어와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것은 이제 외국 물품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렇게 수입 물품에 부과된 그러한 관세가 부과되기 전의 상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보세니까 바로 관세가 유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보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세구역의 종류는 크게 지정 보세구역이 있고 특허 보세구역이 있죠. 지정 보세구역은 뭐 여기서 낱말에서 보다시피 세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를 보세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그 수출입 통관의 절차를 밟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정 보세구역이 되겠고 여기에는 지정 장치장, 세관 검사 등이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특허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그런 보세구역을 바로 특허 보세구역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이제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목적에 의한 분류에는 이제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이 있는데 소극적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 또는 내국 운송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그 세관에 규제하에 두게 하기 위해서 세관에서 정해놓은 구역을 바로 소극적 보세구역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제 소극적이라는 말은 바로 국가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는 곳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소극적이라 그러고 적극적 보세구역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특허 보세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으로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어떤 이익과 그 영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관리 운영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적극적 보세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 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관세 채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외국에서 이제 물품이 일단 하역이 되면은 뭐 지정 장치장에 일시적으로 보관이 되든지 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세관의 규제하에 그 물건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제가 없이 부두에서 하역이 돼가지고 이 물건이 자기 마음대로 막 빠져나가게 되면은 세관으로서는 이 물품을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기가 막 빼가지고 막 가버리니까, 거기에 부과될 수입관세를 여기에 부과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 보세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관지세 확립이다. 같은 일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법에서 정해놓은 정상적인 절차, 이것이 수입 승인 품목인지 수입 제한 품목인지 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인지, 그것이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고 물품을 통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바로 통관지수가 상당히 이제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관지수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통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바로 그것은 세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및 산업지원에서 어떤 이제 보세공장 제도라든지 또는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이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가공무역을 진행시키게 되고, 기타 이제 그것을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부수적으로 수출 산업을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각 창고별로 또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고, 또 이제 보세구역별로 그러한 기능은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세분화시켜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화물 장치 및 취급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보세구역에 반드시 장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건은 무엇인가? 일단 외국 물품이 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또는 수출 신고가 이제 수리된 내국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가 돼버리면 그것은 국내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건 외국 물품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리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외국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때 바로 그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것을 외국 물품이라 하죠. 그 다음에 내국 운송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 물품인데, 이것은 이제 항만에서 이제 물품이 이렇게 하역이 되죠. 물품이 이제 하역이 돼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부산항이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꼭 이제 부산 근교에 사는 또는 부산 시민이 물품을 수입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 물건의 실질적인 화전은 서울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항에 들어온 이 컨테이너 화물을 이제 서울로 운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입항한 그러한 물건, 장치된 물건을 다시 국내를 통해서, 즉 내륙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국 운송이라고 그러는데, 내국 운송의 전제 조건은 먼저 수입 신고가 되어야죠. 수입 신고가 수리 후. 수입 신고가 이제 수리되었지만 관세는 납부되지 않은 상태. 관세는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세를 납부해야 될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관세는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납부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화물을 서울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세의 납부가 이제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운송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세 운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정장치장에 이 컨테이너가 이제 일단 장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트레일러에 싣게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위에 싣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것을 물품을 이제 운송하게 되는데, 이 보세 운송에도 이제 기간이 있죠. 이것이 해상 화물일 경우에 는 이제 15일, 그리고 항공 화물일 경우에는 7일에 이제 그 보세 운송 기간이 주어지죠. 만약에 이 보세 운송 기간을 이제 이렇게 15일, 7일을 주어졌는데, 이 기간 안에 보세 운송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보세 운송을 신고한 그런 보세 운송업자가 바로 이 관세를 자기가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벌칙사항이죠. 그리고 보세 운송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세 운송에 어디로 운행하라고 그 도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이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라 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보세 운송의 허가를 맡은다면은 세관에서 지정해준 그런 보세 운송 도로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 다른 곳으로 뭐 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보세 운송을 하는 도중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도중에 이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물건을 갖다가 빼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관세 포탈이 되죠. 그러면 그 관세 포탈 돼가지고 처벌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세가 유보되어 있는, 수입 신고는 되었지만 이제 관세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화주의 필요에 의해서 물품이 운송되는 것, 이것이 다 이제 보세 운송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고 보통 이제 보세 장치장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 항구 내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바깥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보세창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세창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각각 이제 뭐 포도라든지 또는 선사가 배정해준 곳으로 각각의 이제 물건이 그쪽에 가서 장치가 되고, 그럼 이제 화주는 자기의 물건이 어느 보세창고에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자기 물건이 장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보세구에 가서 물품을 이제 통관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 구역의 장치. 그래서 모든 해당 화물은 외국 물품하고 이렇게 내국 운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내국 물품들은 전부 다 이 보세 구역에 전부 다 이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구역에 장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내국 물품이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 신고가 이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죠? 외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굳이 이제 보세구역에 들어올 필요는 없고, 바로 이제 항만으로 바로 그 물건이 들어오죠. CY로 이제 바로 입고가 돼가지고, 뭡니까? 이제 수출, 그 절차를 이제 밟게 되죠. 그 다음에 거대 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에 곤란한 물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보세구역이 꼭 이렇게 공터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창고 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는 굉장히 뭐 높이가 넓다든지 또는 넓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구역으로 이제 반입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허가를 맡아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의 선적이나 또는 기적 의무,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행기에 이제 물품을 싣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반드시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거나 기적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론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수출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물품이 일단 그 외국으로부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운송 도중에 어떤 사고라든지 기타 화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물품에 이제 손상을 받을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운송 도중에 또는 뭐 녹이 슬었다든지 뭐 파손이 됐다든지 또 설령 보세 장치장에 장치가 되어 있는 그 기간 중에 무슨 곰팡이가 슬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LCL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콘솔 화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다. 그러면 개별 화주에게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물건의 이제 포장을 다시 또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물건은 다시 또 이렇게 병합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 간단한 이제 보수 작업도 하고, 포장의 또 재포장, 분할, 병합 이런 것들을 보세 구역 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보수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중개무역일 경우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 보세구역으로 물건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재포장이나 또 병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된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보수 작업은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작업은 다 허용이 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원산지를 바꾸는 이것은 작업은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원산지 변경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 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수 작업을 행하는 이러한 물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외국 물품 또는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 있는 그러한 외국 물품을 여기 보수 작업에 어떤 그 도구로서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보수 작업의 재료로서는 반드시 내국 물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내국 물품을 사용해가지고 이 물품의 이제 보수 작업을 맡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은 아직 그 관세를 미납한 상태이고 수입신고를 아직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뭐 수입신고를 득겠다 하더라도 나중에 통관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은 전부 다 외국 물품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품 반출에 있어서 상거래 등에 필요한 경품의 반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착된 물품을 어떤 화주가 필요에 의해서 이 물품을 인도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든지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물품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샘플, 견본을 일부 이제 빼내가지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BWT 조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는데, 무역계획에서 이제 배우셨던 그 부두 인도 조건이, 보시창고 인도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견본을 이제 일단 반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관세를 이제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견본을 이제 반출할 때는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요것도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견본을 반출할 수 있는데 세관장에 이제 물론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본이 나중에 사용이 되었다, 좀 더 소비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나중에는 관세를 다 관세가 부과가 되고 또 납부를 해야 된다. 만약에 100개의 물건이 들어와서 5개를 견본으로 갖고 나갔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5개를 빼고 95개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개 전체 다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 또는 사용한 물품의 관세 증서에서 보세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물품을 뭐 먹어치웠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공을 하면서 그것이 소멸되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도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물품의 관세를 소비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세관은 즉시 징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 보세구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세구역은 이제 지정보세구역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세관에서 이제 정하는 구역인데, 보세구역은 했을 때 이제 지정장치장이죠.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이나 또는 이제 부두에서 이제 물건이 이제 하역이 되면은 내륙 운송을 하기 위해서 부두 내에 이것을 이제 장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두를 이제 관리하는 것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을 세관에서 이제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보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장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장치장에서는 뭐 컨테이너로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수입신고에 기재되는 그런 물품과 일치되는지, 혹시 뭐 밀수품이 섞여 있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그런 이제 검사가 있게 되고, 그것을 다 마치게 되고, 수입신고를 이제 필요하게 되면, 이 물건은 다시 또, 내륙 운송을 위해서, 다시 또, 내륙 운송, 그리고 이제 보세 운송을 위해서, 다시 또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보세구역에 또 세관, 세관 검사장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세관 검사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출국 같은 걸 하실 때, 특히 이제 입국하실 때 이제 보면은 영양제 휴대품을 그 세관 검색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관에 서 있고 거기에 이제 휴대품을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죠? 올려놓고 그 물품에 대해서 이제 반입할 때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세관 검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이제 부두세관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품을 검색대에 올려놓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규정된 허가된 그 반입 물량보다 더 초과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을 이제 압류를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유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출국할 때 찾아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마늘을 20kg 밖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이것을 뭐 40kg을 들여왔다. 그렇게 되면, 초과된 이 20kg은 이제 유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해당 이제 관광객이나, 또는 이제 소규모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중국으로 나갈 때는 이 물건을 찾아서 다시 중국으로 이제 갖고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혹시 뭐 밀수품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행객의 휴대 물품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휴대품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즉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관세를 이제 징수하게 되고, 근데 그런 업무를 바로 여기서 다 세관 검사장에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장치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제 알아보시면은, 지정장치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소극적 보세구역의 일종이다. 그래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는 수입 신고를 받고자 하는 외국 물품,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반송 신고 수리를 받고자 하는 외국 물품, 보세구역에 이제 물품이 도착되었는데, 그것을 개봉을 해보니까, 품질이 계약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반송하기 위한 물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 물품,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반입 물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장치 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음에 이제 지정장치장에 대한 이제 세관의 규제를 보면 내국 물품의 장치부로,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제 외국 물품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출된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관리하고 규제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내국 물품이 절대 장치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정장치장은 수출입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이므로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이제 수립신고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지정장치장으로 반출해야 된다. 이것을 15일 이내에 이제 반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이제 화물이 이렇게 적체가 돼가지고 창고가 자꾸 비좁아지겠죠. 그래서 다른 화물이 들어올 수 없게 되니까 이 기간을 어기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이제 경매 처분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수입 또는 이제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관검사장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주로 우리가 입수국하는 그러한 세관 검색 때, 그것을 바로 세관 검사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허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이고, 특허보세구역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누구라도 개인이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세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득하게 되면 다 설치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는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그리고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이렇게 있게 되는데, 보세장치장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수입된 그러한 물품이 개인이, 여기서 이제 아까 지정장치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세관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보세장치장은 개인이 창고 임대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품이 부두에 이렇게 하역을 하게 되면 그 물품은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보세장치장으로 가게 되죠. 이 보세장치장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세장치장에 이 물품이 이제 장치가 되게 되면, 그 화주는 이제 보세장치장에 와가지고, 선사로부터 이제 디오를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수속을 거치고, 그리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에 자기 물품이 속해 있는 그런 보세장치장에 와가지고, 그 물품을 이제 반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통관 절차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창고는 이렇게 인데, 보세창고는 이제 주로 그 중개무역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이제 이 특허 보세구역에서 이제 보세 창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보세 창고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외국 물품 또는 이제 수출입 통관을 하고자 하는 그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보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수출을 통관을 하기 위해서 이 보세상장에 수출 물품을 여기에 장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바로 이제 CY로 바로 이제 입고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치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적당한 시기에 이 보세 창고에 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국내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송하여 국내 거래의 원활과 중개무역을 진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 외국으로 반송화해서 국내 거래의 원활, 그죠? 국내 거래의 원활. 그래서 중개무역을 진행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이제 처음에 중국으로 이제 물품을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적절한 개보수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게 된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밖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인데 그것을 밖으로 나가려면은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여기서 적당한 시기에 국내로 수입하거나라는 이러한 조항이 바로 BWT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인도 조건이 되는데, 일단 매매 당사자가 이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한국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그 원재료가 현재는 수입 제한 품목이지만 그것이 몇 달 뒤에는 수입 제한이 풀릴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면 수입업자는 그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통관을 하지 않고 바로 이 보세구역 내에다가 보세창고에다 그 물건을 장기간 장치를 했다가 3, 4개월 뒤에 그 수입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반출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이제 임할 수 있게 되니까 운송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 BWT 조건에서는 상당히 그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치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일단 중개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물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 그리고 정부 비축용 물품이 이제 여기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적 전용, 보세 창고에 또 야적 전용 창고가 있었는데, 야적 전용 보세 창고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야적을 해도 상품의 그 손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일시적으로 바깥에 그 창고가 아니고 그냥 야외에다가 이것을 이제 적재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떤 그 철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멘트, 그리고 뭐 동판, 그다음에 광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위에 이제 차양을 이렇게 치게 되지만은 그것은 노천에 이렇게 놔두게 되니까 이제 공기가 다 통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겠고, 이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뭐 비반에 우라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맞는다 하더라도 물품의 어떤 그 가치가 이제 하락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런 것들, 고철 같은 거, 그런 게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 공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보세 공장이라는 것은 이제 보세 공장으로 이제 허가를 득한 그러한 지역의 외국 물품의 원재료를 보세 공장으로 이렇게 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세인 상태에서 다시 또 물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세 공장의 역할인데, 그러면 원재료를 보세 상태에서 들어가서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내국 물품이 소유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가공 무역이 여기서는 굉장히 그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공 무역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이제 보세 공장 제도이고, 보세 공장의 특허 기간은 10년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 공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세 전시장이 있게 되는데, 보세 전시장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런 보세인 상태에서 물품을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 어떤 뭐 백스코라든지 또는 코엑스라든지 그런데 물품의 어떤 전시장을 이제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외국으로 들어온 물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품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물품을 이제 와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 작업도 이제 펼치게 되고 이런 것이 보세 전시장이 되는데 보세 전시장이니까 이 물품을 바로 그 방문객들한테 바로 물건을 이제 팔 수는 없죠. 물건을 또 팔게 되면 그것은 또 수입 신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관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이제 경품시 등의 활용을 위해서 이 보세 전시장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보세 전시장은 해당 박람회의 기간 동안 해당 박람회를 뭐 10일을 열겠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특허가 되고 다음에 이제 장치 기간, 이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바로 특허 기간에 한한다. 그래서 이런 허가받은 그러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기간이 정해진 그러한 기간 내에 전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외국으로 이제 반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세 전시장에 대한 세관 규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은 다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말들이고 다 뭐 전부 다 아주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세 건설장이라 하면 바로 이런 이제 보세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공장을 막 증설한다든지 또는 개축한다든지 그럴 때 외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그 수입 원자재라든지 또는 중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으로부터 이제 반입이 되게 되죠. 그럴 때 그 산업시설의 건설 현장을 이제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특화한 구역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보세 건설장에 들어오는 중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수입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입된 물품은 어떻습니까? 수입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보세 건설장 내에서 공사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달리 보세 건설장에서는 반드시 들여온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이 다 완료가 되면은 건설 완료가 되면 반드시 또 이것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입 신고가 수입되기 전에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중장비라든지 자재를 절대로 사용하거나 가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반드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관세는 안 내지만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세관에 검사를 필요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필수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설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다 건설 완료. 그러면 반드시 또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입 신고 수리가 필되기 전에 여기에 반입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기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가동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이제 보세 판매장이 있게 되는데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듀티 프리샵 면세점을 이제 보세 판매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는데 공항에 우리가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갈 때 출국장에서 그 면세점에서 어떤 그 물품을 사게 되고 뭐 담배도 사게 되고 뭐 기타 관광 선물하기 위해서 관광용품도 출국장에 사게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면세품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보세 판매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그런 데 가면 바로 이 보세 판매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된 그러한 물품은 국내로 또 이제 반입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국을 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그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단 사기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국을 할 때 되면 이제 출국장에서 앞에 사두었던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제 출국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보세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인자는 반드시 이제 외교가 되거나 또는 이제 출국 예정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이것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유치 및 예치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14회의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유치와 예치라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유치가 되고 예치가 되는데 유치는 이제 세관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는 바로 이제 개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허가받지 못한 그런 물건을 이제 반입을 하려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규정된 중량 이상의 또는 수량 이상의 물건을 반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허용치를 넘어간 그러한 해당 물품을 세관에서 일종의 이제 압류죠. 압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국을 할 때 그 압류된 물건을 찾아가지고 다시 나가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유치라 그러고 유치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가지고 또 일정 기간 내에 그 물품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이것도 역시 나중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예치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과를 왕래하는 그러한 운송 승무원 또는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물품을 세관에다가 맡겨두는 것, 예치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치라 그러죠. 그러면 유치든 예치든 간에 이것을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또 수입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그 물건을 다 갖고 나올 수는 있죠. 그죠? 허용치를 넘어섰다 해서 못 갖고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걸 갖고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부과될 관세를 다 납부를 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갖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부과되는 관세가 이제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갖고 나올 수는 없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유치는 바로 허용 기준량 이상의 어떤 물건 그리고 반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 그런 것을 세관이 규제를 해가지고 압류를 해두는 것 그것이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치라는 것은 수입할 의사는 없고 그것을 또 만약에 그 비행기 승무원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내에서 쓰는 물건을 다시 또 국내로 갖고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물건은 일단 맡겨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또 찾아서 또 나가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국내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면세 통로에서 쓰게 되는 그런 물건이니까 굳이 갖고 나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세관에 맡겨두는 것 그것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세장치 화물 같은 경우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 기간 이상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화물에 적체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통관 업무를 이제 신속하게 처리 안 돼서 장애물이 되니까 그것도 일정 기간을 두고 장치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하고 경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장치화물의 그 매각 대상 물품을 잠깐 보게 되면 살아있는 동식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사료도 줘야 되고 또 굶어 죽을까봐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하거나 부패를 우려가 있는 물품, 이것도 역시, 부패가 해버리면 그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이제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관 경과로 인해서 이제 상품 가치 또는 실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됐거나 또 아예 없었거나 이런 것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보세구역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상징적인 개념적인 그런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은 시험에 있어서는 크게 뭐 어려운 것은 없고 주의해야 될 것은 소극적 보세구역 그리고 적극적 보세구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구역은 무엇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특히 특허 보세구역 내에 있는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이런 것들의 주된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그 정도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통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통관이라는 것은 외국적기나 외국 선선에서 일단 하역된 그러한 물품을 법에서 정한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모든 그 일련의 절차를 다 마치고 국내로 그 물품을 반입해서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단계로 물품을 반출하게 되는 것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바로 이제 통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통관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또 수출입의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출입의 개념에 있어서 그럼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관세법에서 이제 수입이라 하면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그러니까 이제 외국 물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 신고가 수출된 물품, 이것은 내국 물품이 수출 신고를 이제 필요하게 되면 수출 면장을 따게 되면 그것은 이제 외국 물품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입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물품이, 내국 물품이 수출 면장을, 수출 신고를 필요하게 되면 그것이 외국 물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 물품을 다시 또 수출을 하지 않고 또 국내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출 신고가 끝나게 되면 그것은 외국 물품의 상태니까 국내에서 또 쓰게 되면 또 반입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내국 물품이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외국 물품을 되었으니까 반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시 수입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의 개념에서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것은 대무역법하고 좀 다르죠. 대무역법에서는 수입과 수출은 하나의 물품이 국가에서 국가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무역법에서는 한국에서 그 물품이 중국으로 이동을 했느냐, 미국으로 이동했느냐, 이것이 수입 수출의 개념이고, 관세법에서의 개념은 이러한 물품이 한국의 그 관세선, 이 관세선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수출 수입의 그런 그 개념의 이제 차이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관세법에서는 수출 수입보다는 반출,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반송에 대해서도 이제 보세구역에서 어떻습니까?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수리 전에 외국 물품에 있던 그 상태로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을 이제 반송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클레임에 걸린 그러한 물품을 다시 되돌려보낼 때 이런 것이 여기에 반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아닌 소비로서 그 배에서 쓰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비행기에 쓰는 물품, 그것들을 그 기관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수입이 아니고 소비로 보게 된다. 수입이라는 것은 일단 그 물품이 국내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 영리의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운수기관 내에서 쓰였으니까 이것은 수입이 아닌 소비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가 휴대폰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서 사온 물품을 이제 국내에서 입국을 하기 전에 입국해서 세관검사를 통과하기 전에 자기가 뭐 사용을 다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고 소비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적재산권의 이제 보호의 그 범위를 들 수 있는데, 관세법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많죠. 뭐 의장권, 상표등록권, 특허권,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관세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대상권의 그 보호 대상의 범위는 바로 상표권, 상표권과 저작권만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종종 나오는 것이니까 꼭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출의 통관 절차를 이렇게 보면, 일단 수출 물품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품이 이제 장치된 자기 공장에서 또는 그 장치된 곳에서 세관에 이제 그 수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수출 신고는 이제 반드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EDI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관이 그 수출 물품 수출 신고를 이제 수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CY라든지 이제 보세구역으로 그 물품을 이제 반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정된 그런 선박에 선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출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 통관 절차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출 신고의 요건, 그리고 수출 신고인, 그다음에 수출 신고 수리 및 물품 선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 통관 절차,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수입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자, 만약에, 중국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물건이 수입돼 오는데, 수입 신고를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째, 출항 전. 중국의 어떤 항구에서, 그 배가 떠나기 전에, 한국 세관에 바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항전을 들 수 있어요. 부산항 부두에 그 배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발에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입항 전 그리고 이 보세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역이 돼가지고 보세구역에 장치가 된 다음에 그 후에 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입자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 방식을 적절히 선택해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챙겨두셔야 될 것은 출항전이나 이쪽에 출항전, 입항전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화물이 FCL 화물이어야만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FCL 출항전이나 입항전 신고를 할 때는 FCL이고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왜냐면은 FCL 화물이 이제 하나의 이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출항전이나 입항전 신고를 하게 되면 보세장치장에 이것이 지정장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 보세 운송이 가능하게 되니까 어떤 그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런 담보를 제공할 것을 세관에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항전, 입항전 신고를 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화물은 FCL 화물이어야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수입 통관 절차는 이제 먼저 이제 배가 입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세구역에 그 물건이 장치가 되고 일단 장치가 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수입 신고를 세관에서 수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물품이 미신쩍다 그렇게 되면 출장 가가지고 견품을 빼가지고 이것이 뭐 마약이 들어있는지 또는 밀수를 한 것은 아닌지 규정된 이상량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수입 신고서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액을 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임이 미납된 게 있다면 그것도 다 선사회가 지불을 하고, 그래서 보세 장치장으로부터 그 물건을 이제 빼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입 통관 절차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챙겨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입 신고 서류에 이제 보관을 줄 수 있는데, 수출입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입니다. 보관 기간.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는 뭐 수입신고 수입증이라든지 그래서 수입신고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그다음에 수출은 반드시 3년 동안을 보관을 해야 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한번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법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그 내국세를 이제 우리가 관세하고 이제 내국세를 이제 산출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12회에는 이것이 몇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제한된 그런 시험 시간 동안에 이것을 풀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 한 35초, 40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다른 문제도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적절한 꼭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만 딱 보게 되면은, 내국세라든지 이런 관세를 산출하는 문제는 스킵을 하셔도 그것이 시험에서는 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강의를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통관에 있어서 뭐 즉시 반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봐두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무역법 그리고 관세법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게끔 이제 편집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 번 숙독하셔가지고 어떤 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기출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시험에 대한 그 실전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